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박정희의 거사를 묵인한 장성들. 김포주둔 해병 여단장 김윤군 준장은 5월 15일 아침부터 출동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참모회의에서 김윤군은 오늘 밤 오정근 대대에 대해 차량을 이용한 야간 기동훈련을 실시하라고 작전 참모에게 지시했다. 이 기동훈련이 실은 정권을 뒤엎기 위한 군 출동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는 참모들은 또 여단장이 오정근 대대장을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김윤군 준장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참모장 박성철 대령 일이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 김성은 중장과 만주 하얼빈에서 중학교를 함께 다닌 사이였다. 그럼 박 대령에게 거사 계획을 털어놓으면 비밀이 셀 것 같아서 김윤군은 참모장을 따돌렸다. 막상 거사를 앞두고 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참모회의가 끝난 후 정기 외출을 나가겠다고 인사하러 온 박성철 대령에게 김윤근이 말했다. 혹시 외출을 연기할 수 없겠소? 친구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꼭 있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전화로 약속을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별일도 아닌데. 김윤근은 참모장에게 귀뜸해줄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중대사를 앞두고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박 대령을 잡아두지 않았다. 거사가 성공한 이후 박성철은 친구들로부터 여단장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받았기에 그처럼 따돌림을 받았느냐고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오전 11시 김윤근은 헌병대장을 불렀다. 각 부대장에게 통보해서 오늘 외출, 휴가를 가는 장병들은 늦어도 오후 1시까지 부대를 떠나고 오후 3시까지는 여단 검문소를 통과하게 하라. 여단의 수상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한 조치였다. 점심 식사를 한 뒤 김윤근은 여단 본부 중대장 좌병옥 대위와 여단 통신참모 문성태 중령을 따로따로 불렀다. 김윤근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개인적인 요청이다.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줘도 무방하다고 전제한 뒤 거사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두 사람은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곧 여단장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말하더란 것이다. 김윤근은 좌대위에게 자신을 보좌할 지휘부의 조직을 맡겼다. 문 중령에게는 전방지휘소와 후방지휘소를 연결하는 무전통신망의 구성을 지시했다. 아울러 비밀 유지를 위해서 오후 5시에 서울과 여단과의 전화선을, 밤 9시에 군단과의 전화선을 절단하라고 명령했다. 오후 3시가 좀 지나서 인사참모 최용관 소령과 군수참모 유철수 중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여단장을 찾아왔다. 출동부대에 탄약 1기수를 보급하라고 했더니 병기참모가 말을 안 듣습니다. 기동훈련에 무슨 탄약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사실 기동훈련에 탄약을 공급하라는 쪽이 무리였다. 그렇다고 정권을 뒤엎으러 나가는 부대가 비무장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김윤근은 잠시 궁리를 한 뒤 병기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기동훈련 부대에 탄약을 공급하라고 했소. 병기참모도 잘 알다시피 휴전 후에 입대한 장교와 사병은 1기수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 이번에 휴대시켜 그 부피를 체험하게 해야겠어요. 말씀대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뜯으면 분실될 염려가 있으니 포장을 뜯지 말고 상자 단위로 휴대시켜 주십시오. 나도 대대장에게 그렇게 지시하겠소. 오후 4시 해병 제2훈련소장 정세웅 대령이 출동부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여단 본부에 들어왔다. 김윤근은 정세웅과 함께 수송중대와 오정근 대대를 둘러봤다. 수송중대는 출동에 대비한 차량 점검과 정비로 분주했다. 강화도에 건너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오정근 대대에 들르니 타 부대에서 도착하는 보충 병력과 탄약 분배로 북적이고 있었다. 김윤근은 자신이 출동부대와 함께 나간 뒤 이 여단을 지킬 여단장 대리를 지명하려고 이 연대장 박승도 대령과 작전참모 정태석 중령을 불렀다. 김윤근은 비로소 두 사람에게 거사 취지를 설명해 주었다. 두 사람은 상귀되더니 부재 중에 여단 지휘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거사 부대와 행동을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김윤근은 두 사람을 말리는데 애를 먹었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뒤를 맡아줘야 내가 마음 놓고 출동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 김윤근은 잠을 자두기로 했다. 부관 홍경식 소위에게 밤 11시에 깨우라고 지시한 뒤 숙소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5월 15일 약 600명의 병력을 가진 공수단은
도봉산과 안성에서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김재민 대대장은 훈련을 받으러 나가는 장교들에게 밤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귀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훈련은 미군 공수부대 고문관들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김재민 중령은 이들 미 고문관들이 타는 자동차에 바퀴바람을 빼버리더라도 공수부대원들이 귀대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라고 시켰다. 이날 낮에 오치성 대령과 옥창호 중령이 박치옥 단장을 찾아왔다. 두 장교는 출동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박 대령은 차량만 제때에 보내주게 라고 응수했다. 공수단 차지철 대위는 이날 특별히 바빴다. 14일 밤 도봉산으로 출동했던 차지철은 15일 아침에는 시내로 나가 박종규와 함께 장면 총리 체포에 대비하여 반도 호텔 정찰을 실시하고 오후 2시쯤 도봉산으로 돌아와 지상에서 낙하 훈련을 유도했다. 이계중대 병력의 공수단 훈련부대는 이날 밤 도봉산을 출발, 밤 10시 15분쯤 김포 본부로 돌아왔다. 낙하 훈련에 지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쿠데타를 위한 출동 준비에 들어갔다. 부대에 남아있었던 김재민 대대장은 이날 밤 팀장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거사 계획을 털어놓았다. 해병대가 동참할 것이고 장도영 참모총장도 이 쿠데타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해줬다. 박시옥과 김재민은 그때까지도 박정희의 말을 믿고 장도영이 쿠데타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팀장들은 모두 거사에 찬동했다. 김재민은 박시옥 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장님이 내려오셔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시옥은 팀장들을 집합시킨 뒤 거사의 당위성에 대해 일장 훈시를 했다고 한다. 김재민 대대장은 이제 육관구 사령부에서 3쿼터 수송대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쿠데타군의 지휘소가 될 영등포 육관구 사령부에는 김재춘 참모장과 박원빈 작전참모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김재춘 대령은 먼저 황산웅 수송관을 불러 이틀 전에 지시한 사항을 확인했다. 3쿼터에 기름을 가득 넣어두도록 지시했던 것인데 그 사이 누가 기름을 빼내 팔아먹었을지도 모르고 타이어가 터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혁명 주체로 포섭된 황 대위는 20대의 트럭을 2개 중대로 편성해 10대를 공수단으로 보내고 나머지 10대는 비상 대기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아두고 있었다. 김재춘은 본부사령 계충의 소령을 불렀다. 그도 포섭돼 있었다. 오늘 저녁에 혁명 대열에 참여할 장교들이 오는데 대부분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일 거야. 그러니 우리 본부에 있는 총과 실탄을 준비해두게. 김재춘은 한 달 전부터 이미 위병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을 붙여 1개 소대 병력을 본부사령 지휘하에 두도록 했었다. 이날 다시 제10경비중대에서 1개 소대를 뽑아 본부사령 아래로 배속시켰다. 본부 무기고엔 15발들이 탄창을 끼워 단발 사격을 하는 카빈 M1과 30발들이 탄창을 꽂아 자동 연발 사격이 가능한 M2가 200여 정 있었다. 계충의 소령은 이들 소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15일 밤에 주번사령은 비상출동 명령을 내리는 데 관계하고 본부의 병력을 지휘하는 등 중요한 직무를 맡게 돼 있었다. 박원빈 중령은 자신이 이날 주번사령이라고 착각하여 박정희에게 이날을 거사일로 하자고 건의했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날 주번사령은 공병참모 하중령이었다. 그는 648기로 박원빈과는 동기였지만 포섭돼 있지 않았다. 김재춘 참모장과 의논했더니 능수능란한 참모장이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다. 김재춘은 2군 사령부 공병참모 박기석 대령에게 전화했다. 박 대령은 645기로서 동기사일 뿐 아니라 혁명군으로 포섭돼 있었다. 박기석에게 부탁하여 하중령을 대구로 불러내릴 구실을 만들었다. 김재춘은 대구로 출장을 보낸 주번 사령 대리로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관참모 이경화 중령을 근무하게 했다. 박정희의 쿠데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는 또 한 사람은 1군 사령관 이한림 준장이었다. 1940년 박정희와 함께 신경 만주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들어간 이래 친구 사이였다. 그의 휘하에는 5개 군단 20개 사단이 있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이한림이 반대하면 어떤 쿠데타도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군 정보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믿고는 적극적인 음모 분쇄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장도영, 이한림, 그리고 많은 장성들이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를 알고도 이를 장면 총리에게 보고하여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저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장면 정부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의 결여를 보여준다. 많은 장교들은 장면 정부가 민주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의 3대 내용물인 자유, 복지, 안보 가운데 3분의 2가 결격인 장면 정부는 이들에게 정통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이름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능과 부패는 장면 정부에 대한 민심과 군심에 이반을 불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한림은 친구의 쿠데타 모의를 알고도 내가 야전군을 믿는 것처럼 서울도 그 나름대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능이 있으므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5월 15일 이한림 중장은 그동안 야전군에 대한 업무 파악을 위해서 미뤄두었던 1군 창설기념식 행사를 원주의 사령부 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했다. 야전군 산하 전 중대의 대표들이 수천 개의 중대기를 들고 참석한 기념식은 장관이었다. 이 행사에 온 5명의 군단장, 20명의 사단장 가운데 내일 새벽에 거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은 3사람이었다. 5군단장 박임항, 5사단장 최명신, 12사단장 박춘식. 박임항은 만주 군관학교 1기 출신으로서 박정희와 이한림보다는 한기 선배였다. 최명신, 박춘식은 육사 5기 출신으로서 박정희를 참모장으로 모시고 참모로 근무하면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공통점이 있었다. 이한림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20개 사단이 박정희의 음모를 저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으나 음모의 긴 손은 바로 그의 발밑에서 와서 굴을 파고 있었다. 15일 오전 박정희의 밀사 이낙선 소령이 친서를 품고 1군 사령부 작전처 조창대 중령을 찾아왔다. 조 중령은 1군 내 혁명 조직의 중심이었다. 이낙선이 전달한 친서는 박임항, 최명신 장군 앞으로 된 것인데 저녁 식사 후 전달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조창대 앞으로 된 친서와 이낙선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한 메시지에서 박정희는 16일 새벽 3시를 기해 거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박임항 중장을 통해서 이한림을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는 또 6사 8기 중령들이 접촉하지 않고 있던 포병 참모 정봉욱 대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정봉욱은 6.25 때 낙동강 전선에까지 내려왔던 인민군 포병 장교였다. 국군에 투항해온 그는 박정희가 사단 포병단장일 때 부하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조창대는 쿠데타 지도자의 친서를 받은 직후 이종근, 심의섭, 박용기 중령에게만 내용을 알려주고 다른 장교들에게는 오늘 밤 9시 작업복 차림으로 박용기 집으로 모여라 라고 통보했다. 조창대는 창설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축구 경기장으로 가서 박임항, 최명신 장군을 만났다. 오늘 오후 6시에 여관으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조창대는 저녁에 2 장군을 찾아가 박정희의 친서를 건넸다. 이한림 사령관을 설득하여 혁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친서의 요지였다. 조창대는 밤 9시 박용기 중령의 집으로 향했다. 조창대, 이종근, 심의섭, 안찬희, 김덕윤, 김수만, 박용기 중령이 모였다. 안찬희 중령은 이한림 사령관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조창대는 박정희의 친서를 낭독한 뒤 불태웠다. 이들은 밤 11시에는 조창대 중령의 관사로 옮겨 다음날 새벽 5시 방송을 기다리기로 했다. 후방 지역의 쿠데타군 장교들에게는 KBS의 아침 5시 혁명 공약 낭독 방송이 행동 지시가 되게끔 계획돼 있었다.